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설을 통해 백제가 요서 지역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적 발굴과 천문 현상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백제의 대륙 진출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자치통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하였다.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서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성왕 제위 10년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 송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할 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서 땅에서 발굴된 유물은 모두 부여 또는 고구려의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백제의 이름은 사라지고 부여만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제의 요서 진출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정사, 송서 백제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제는 원래 부여의 속국이었으나 점차 강성해져 요서, 진평, 대방의 땅을 차지했다. 또 양나라의 양직공도에는 백제가 22개의 담로를 두었고 그 담로는 왕자와 왕족이 나누어 다스렸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백제가 단순히 한반도 서남부 소국이 아니라 대륙으로 뻗어나간 국제적 세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료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땅속에서는 아직 백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발굴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부여의 유물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것이다. 이것은 한사군의 것이다. 백제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사료에는 남아있지만 땅에는 보이지 않는 백제.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백제는 기록 속 허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흔적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즉, 백제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물의 모습이 부여와 백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무덤 양식은 비슷하고 토기의 문양과 형태도 흡사합니다. 철제 무기와 마구는 더욱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서에서 발굴된 부여 유물이라 불린 것들, 혹시 실제로는 백제의 흔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부여의 유물 속에 숨어있는 백제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은 보입니다. 요서 지역의 라마동 고분군에서 부역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중국 요서 지역 북표에 위치한 라마동 고분군.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무덤 양식은 학계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묘제는 직사각형 목광묘, 부장품은 말한장 장식과 관의 장식품들. 겉보기에는 흔한 북방 유목민 무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부 유물의 문양과 양식이 김해 대성동 유적과 비슷합니다. 김해 대성동은 가야와 백제의 문화 합류 지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라마동 고분군에서 나온 사람 뼈의 DNA가 현대 한국인과 매우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라마동 고분군의 묘주를 부역의 유민 또는 부여 문화의 영향력이 요서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의 일치점에서 백제의 진출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학자들은 백제가 점령했다는 진평현이 라마동 유적이 있는 라이오닝성 북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서 문헌 통고에 의하면 진평현은 요서에 있었는데 지금의 유성과 북표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마동 유적이 발견된 북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백제 관련 문헌과 유적이 일치한 발굴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유적을 판단할 때 유적의 모양과 유래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적에서 나온 출토물의 기원입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가 대륙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바로 라마동 고분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제계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백제 유적 발굴이 점점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학적 분석 사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서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거기에는 수많은 일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일식 중 몇몇은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였을까요? 바로 요서 땅. 지금의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만 관측 가능한 일식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제가 그곳에 사람을 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일식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의 사건. 그렇습니다. 백제는 요서를 지배했습니다. 군사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기록한 나라. 서해를 넘어 대륙의 하늘을 붙잡은 해상제국. 그 이름은 바로 백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떻게 요서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곧바로 서해로 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확보했습니다. 한강에서 출발하면 배는 요서와 대방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이는 신속한 군사 원정과 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한 백제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백제가 해상 국가적 성격을 띠는 이유. 바로 서해의 길에 있었습니다. 둘째, 군사력과 철 생산 기반입니다. 충청과 전라 지역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철 생산지였습니다. 철은 백제의 무기 제작과 교역의 핵심 자원이었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은 원정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백제가 초기부터 주변 소국들을 빠르게 정복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셋째, 해상 교역 네트워크의 장악입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외국, 즉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바닷길 항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등 중국 남조와 수십 차례 외교 사절을 교환하며 해상 교역망을 넓혀 나갔습니다. 백제의 진출은 단순히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촘촘히 연결된 국제 해상 상권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국제 정세의 공백입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국 대륙은 서진의 멸망 이후 오호 16국과 남북조 시대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중국은 전란으로 불안정했고 요서 지역은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닿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기를 틈타 백제는 요서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백제의 요서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 이점, 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해상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 정세의 공백.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백제는 동북아의 바다를 가로지른 해상 제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 학자들도 백제의 요서 진출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버드의 역사학자 조너선 베스트. 그의 저서 고대 백제의 역사에서 백제가 단순한 한반도 소국이 아니라 중국 남조와 교섭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장악한 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서 진출 기록은 백제가 단순 소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행위자였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영국 더럼 대학의 지나 반스 교수. 그녀의 저서 고대 한국의 형성에서 그녀는 백제의 힘이 바로 해상 교역로 장악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송서 백제전의 요서군, 진평군, 대방군 기록을 언급하며 백제가 대륙으로 군사 원정을 나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패권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마크 바잉턴 교수,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를 이끈 그는 고구려의 요동 진출, 백제의 요서 진출은 한반도에서 성장한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대륙에 확장한 사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해외 학자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는 국제적 세력이었고 요서 진출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들 또한 똑같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료는 분명한데 유물이 적다는 사실, 그리고 관청이나 성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동 유적도 2000년대에 발견되었고 더 많은 발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게 합니다. 백제는 정말로 땅에서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흔적이 다른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라마동 고분 사례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백제 고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선을 지중해로 돌려보겠습니다. 지중해의 역사를 돌아보면 서해안과 바레만 주변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의 패권은 단순한 군사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티레와 시돈, 카르타고 같은 페니키아 도시국가는 지중해 곳곳에 항구와 식민지를 세우며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곡물을 얻기 위해 흑해와 이탈리아 남부까지 진출해 상업 거점을 차지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맞붙은 포에니 전쟁도 결국은 누가 더 많은 무역항을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는 어땠을까요? 요서와 대방, 남중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이곳은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중국 남조가 다투던 동북아의 지중해였습니다. 군사 충돌의 이면에는 바로 이 무역로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는 것은 곧 지중해의 카르타고가 그랬던 것처럼 교역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백제의 힘은 땅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제는 바다를 지배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일본 서기는 기록합니다. 백제의 성왕이 일본에 불상과 경전을 보내 불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장인과 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자와 기술을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자왕의 왕자 부여풍은 일본으로 건너가 정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백제의 왕족과 사신, 기술자와 승려는 바닷길을 따라 일본과 남중국, 심지어 베트남 북부까지도 연결되는 국제 네트워크의 주역이었습니다.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는 기록. 그것은 단순히 군사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교역망 확보, 그리고 동북아시아 해상 상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사서는 말합니다.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고, 22담로를 두고 왕자들이 다스렸다고. 그러나 땅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부여라 불리고 백제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여라고 부르는 그 흔적 속에 백제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었고 두 문화는 뿌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은 마치 거울처럼 겹쳐져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역사는 백제를 의도적으로 지워온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아직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까요? 이것이 요서 백제의 미스터리입니다. 사료는 있지만 유물은 없는 역사. 부여의 이름 속에 가려진, 사라진 백제의 흔적.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역사는 그저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깊이 파고들며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드러나기도 하고 영영 묻히기도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백제의 대륙 진출설이 왜 인정받지 못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백제 관련 유적이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